안녕하세요. 인생에서 제일 소중했던 한 가지를 끝끝내 놓을 수밖에 없었던 40대 남자입니다. 저에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됐고, 지금은 미련하게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훌을 놓아버릴 수 있게 되었네요. 지나간 인연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사실 제가 겪었던 사건을 얘기하기 전에 제 성장 과정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가정 환경이 저희 신념에 제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전 지방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선 두 분 다 농사를 지으셨고 저에겐 2살 어린 여동생도 있었죠. 아버진 요즘 말로 하자면 꼰대라고 하죠. 정말 가부장적인 분이셨답니다. 어머니께선 아버지 불호령에 한 달에도 여러 번 제사를 지내야 했고 매일 삼시세끼 그리고 중간중간 간식까지 어머니가 손수 다 차려내야만 했습니다. 어릴 적엔 반찬이라도 부실하거나 그러면 아버진 어김없이 밥상을 그대로 뒤엎어버리시곤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아주 어릴 적 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때였는데 그날 제가 칭얼대자 아버지께선 저에게 호되게 혼을 내셨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절 두둔하겠다고 나서셨어요. 현동 아버지, 현동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밥 그만 먹이고 내가 방으로 들여보낼 테니 그만하세요. 아니, 이 옆에 내가 그렇게 자식을 감싸고 도니까 애가 이 모양이잖아. 아무리 아파도 그렇지 어디서 밥상머리 앞에서 찡찡대. 아유, 현동 아버지, 알았으니까 그만해요. 그만하기 뭘 그만해. 애미가 이러니까 자식이 애비 앞에서 저렇게 되바라지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아버진 그대로 또 밥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전 아버지가 무섭고 두렵기도 했지만 너무나 믿고 싫었답니다. 점점 자라며 늘 당하고만 사는 어머니를 보면서 오죽하면 전 어머니께 도망가라고 할 정도였죠. 지금이야 이런 일을 겪으면 당연히 헤어지겠지만 그때 당시엔 이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지방의 작은 농촌 마을의 경우 이혼을 한다는 건 온 동네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머님 모든 걸 다 체념하시고 사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면서도 어머닌 저와 여동생을 늘 아껴주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또 술에 취해 밥상을 뒤엎고 집안은 난장판을 만들었을 때도 늘 저에겐 떨어진 그릇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현동아, 그거 만지지 마. 엄마가 치울 거야. 넌 얼른 들어가 일찍 자. 엄마, 내가 도와줄게. 엄마 혼자 치우려면 힘들잖아. 괜찮아. 엄만 괜찮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자. 빙긋 웃으며 절 쳐다보며 안심시키려고 했던 어머니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 한켠이 쩌릿하듯 아플 정도예요. 그러다 제가 점점 자라 제 머리가 어느 정도 컸을 때쯤 전 어느새 아버지 키를 훌쩍 넘어서게 됐고 매일같이 회초를 들며 혼내던 아버지도 그 순간부턴 더 이상 저에게 막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더 싫더라고요. 체구도 작고 야윈 어머니와 여동생에겐 마음대로 화풀이를 하시면서도 제가 아버지보다 덩치가 더 커지니 혼도 한번 안 내시는 게 더욱 싫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이 친구들과 놀다 조금 늦은 시간 집에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그때가 여동생이 중학교 때였는데 아버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동생을 바로 무릎을 꿇리더니 가위를 가져와 여동생의 머리를 짧게 잘라버리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 팔을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말렸었죠. 아유, 현동 아버지, 그만해요, 그만. 그렇게 머리 깎아버리면 현미는 어떻게 밖에 나가서 다니라고요. 이건 놔.
이거 안 놔? 어디서 감히 나한테 하라 말아야? 너까지 나한테 머리 빡빡 밀리고 싶어서 그래? 어디 한번 애미나 자식이나 똑같이 만들어줘?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전 처음으로 크게 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앞을 가로막고 아버지에게 똑바로 눈을 뜨고서 대들었을 때 참 이상하게도 아버진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 집에 내가 첫째로 태어나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죠. 늘 꼬장꼬장하고 본인밖에 모르던 아버진 결국 벌을 받았는지 제가 고등학생 때 폐암에 걸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미 암이 여기저기 퍼져 손쓸 틈도 없이 진단 후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며 얘기를 하신 게 있었어요. 현동아, 아버지 너무 원망하지 말어. 너희한테 상처 준 거 벌 받고 이렇게 가셨잖니. 평생 미운 마음 품고 살면 안 된다, 현동아. 어머닌 제가 원망과 분노로 삶을 살아갈까 걱정되셨는지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전 끝까지 미안하다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 나중에라도 내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전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런 저에게 든든한 가족이 생긴 건 30대 초반이었답니다. 정말 죽을 듯이 공부를 해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고 전 그저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어요. 제 어깨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쉴 틈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남들보다 일찍 승진도 하고 능력도 인정받아 연봉도 점점 쌓이고 있었어요. 그때쯤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아내는 정말 밝은 사람이었어요. 홀어머니를 모시는 장남이었던 절 누구보다 대단하다며 치켜 세워주던 사람이었죠. 주변에서도 다 아내의 칭찬이 자자했고요. 특히나 저희 어머니는 아내를 정말 예뻐하셨습니다. 늘 아내에게 뭐라도 하나 더 쥐어주고 싶어 하셨죠. 상미야, 이거 내가 전에 시장 가서 샀는데 요즘 날이 쌀쌀하니까 목에 두르고 다니거라. 어머, 어머님, 너무 예뻐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고 다녀요? 비싼 건 아니니까, 아유, 그냥 시장에서 산 거야. 너 이럴 때 편하게 쓰라고. 목이 따뜻해야 감기 안 걸리니 가지고 가서 써라. 어머니 시장에 가실 때면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나 물건들을 하나씩 사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어머니를 뵈러 본가에 내려가면 어머니는 아내에게 두 손 가득 선물을 챙겨주시기도 했죠.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전 결혼하고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2년 터울로 낳아 살게 됐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턴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야근에 미팅에 외근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다가도 집에 딱 들어가면 방긋 웃으며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며 피로를 풀곤 했답니다. 아빠 왔다.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오늘도 엄마랑 잘 있었어? 여보 오늘 고생 많았지? 아이, 고생은 무슨 밖에서 일하는 당신이 더 고생이지 뭐. 배고프지? 얼른 손 씻고 앉아.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힘든데 자꾸 애들 앉지 마. 얘들아, 아빠 힘들어. 얼른 내려와. 아유, 힘들긴 하나도 안 힘드네요. 우리 애들 이렇게 아빠한테 안겨있으니까 얘 아빠 피로가 싹 풀린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절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아내에게 전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어요. 특히나 전 처갓집에도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처갓집은 사실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식당에 다니시는 장모님과 은퇴에 경비원으로 생활하셨던 장인께는 늘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옷을 선물해드리곤 했죠. 한 번은 처가댁 주방 리모델링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장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아유, 우리 김서방 덕분에 우리 집이 아주 새 집이 됐네, 새 집이 됐어. 김서방 고마워. 늘 찬물만 나오다가 뜨끈한 물이 이렇게 잘 나오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네 덕에 손시리게 설거지할 필요가 없어졌네. 고마워. 아유, 아닙니다, 장모님. 안 그래도 전부터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늦었네요. 아닐세. 이런 건 진작에 우리가 고쳐서 했어야 하는 건데 자네한테 정말 고맙고 면목이 없네. 주변에서도 자네 같은 사위 만나서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자네가 내 체면을 다 세워주고 있어. 그렇게 처갓집 식구들은 절 너무나 예뻐하고 좋아해 주셨답니다. 심지어 아내에겐 5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처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뭐라도 크게 해주고 싶어 냉장고랑 세탁기를 정말 좋은 걸로 사주기도 했습니다. 처제는 저에게 친오빠 같다고 얘기를 하곤 했죠. 역시 우리 형부가 최고예요. 처제, 처제 행복하게 잘 살라고 선물로 주는 거야. 알지? 결혼하고서 자주 다투지 말고 늘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 알았어요, 형부. 내가 다른 거 몰라도 형부 말은 잘 듣잖아요. 우런이 데리고 살아주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 집에 이렇게 매번 잘하는 형부 보면서 내가 진짜 고마워하는 거 알죠? 뭐? 야, 넌 내가 잘하니까 네 형부가 잘한다고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언니가 뭘 잘해? 형부가 엄청 천사인 거지. 그렇게 저흰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잘 꾸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자려고 하는데 아내가 슬쩍 얘기를 꺼낸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애들을 유학 보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여보, 옆집 엄마랑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중학교만 지나도 애들이 잘 습득을 못한다니까 내가 덜컥 겁이 나네. 지금도 애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아무래도 영어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이야. 그래서 미국 유학을 보내고 싶어요, 여보. 유학? 한국에서도 영어 공부는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나? 아직 애들이 어리기도 하고. 아, 그치. 좀 어리긴 하지. 그렇지만 어릴수록 더 언어 습득력이 높아진다는데 어떻게 그럼.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애들 학교 마칠 때까지만 우리 조금만 고생하면 안 될까? 앞으로 언어는 더 중요해질 텐데 우리 애들이 뒤처지면 안 되잖아. 미국엔 마침 내가 아는 친한 언니도 있어서 가면 편하게 적응할 수도 있고 생활하는 데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몇 년간 좀 고생하자. 어? 사실 처음엔 아내의 말이 그다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주변 다른 동료들 중에서도 기러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들 생활이 녹록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제가 연봉도 또래보다 많이 받고 있다고 해도 국내에서 생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부모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결국 간절한 아내의 설득 끝에 아이들은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고 아내는 그런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같이 미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기러기 생활을 하며 제일 힘들었던 건 바로 외로움이었어요. 아이들도 너무 보고 싶고 아내도 너무 그리웠거든요. 그렇지만 외로움에 휩싸여 힘들어할 틈도 없었죠. 아이들을 제대로 뒷바라지하려면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니 전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명절이면 오지 못하는 아내와 애들을 위해 전 처가댁에도 혼자 다녀왔어요. 그렇게 처가댁에 가면 장인과 장모님께선 너무 저에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김서방, 밥은 요즘 어떻게 먹고 있나? 이거 자네 가지고 가라고 내가 싸둔 건데 하나 냉장고에 넣어서 두고두고 먹고 이건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해동해서 끓여 먹어. 아휴, 자네 얼굴 보니까 고생하는 게 바로 보여서 내가 영 마음이 안 좋네. 그래, 상미한텐 자주 연락 오지? 네, 그럼요. 장모님, 걱정 마세요. 자주 연락하고 있어요. 이번에 명절 맞춰서 들어오고 싶어 했는데 일정상 안 되나 보더라고요. 많이 아쉬워하던데요. 저도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무리 자식 위해 부모가 고생한다지만 자네 혼자 그렇게 지내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나.
뭐 언제든 힘들고 그러면 여기 와서 밥도 먹고 가고 그래. 처갓집 식구들은 제 걱정이 많았지만 그 누구보다 절 걱정했던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댁에 한 번씩 가면 어머닌 저만 빤히 쳐다보며 걱정을 그렇게 하셨어요. 애들이랑 어머없이 지내는 거 괜찮은 거냐? 아무리 공부를 해야 한다지만 너 홀로 이렇게 있는 게 편치가 않구나. 아니면 내가 집에라도 가서 살림이라도 해주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방학마다 어차피 한국 들어오고 있고 한 번 오면 오래 있다가 가요. 여기서도 저 일하느라 평소에도 바쁜 거 아시잖아요.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넓은 곳에서 많이 배우는 게 낫죠.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요. 아유, 그래. 뭐 네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겠지. 그래도 한 번씩 애들 들어오면 얼굴이라도 보여주려무나. 네, 어머니. 지난번에 왔었는데 일정이 좀 빠듯해서 내려오지 못했네요. 죄송해요. 다음엔 꼭 애들이랑 아내랑 같이 올게, 어머니. 그렇게 전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1년에 한 번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일정도 잘 맞지 않을 뿐더러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다 보니 본인들 스케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씩 아내와 애들이 보고 싶을 때면 전 미국으로 가 얼굴을 보고 오곤 했습니다. 애들이 유학을 떠난 그 이후부턴 통장 하나를 만들어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곤 했거든요. 비행기 값을 한 번 마련하면 갔다 오고 또 모으다 마련되면 갔다 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가서 아내와 애들을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아내는 현지에서 재료들을 어떻게든 구해서 절 위해 직접 한식도 만들어주곤 했고요. 여보, 어때? 맛이 좀 비슷한가? 나름 재료들 사서 끓여봤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먹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아니야, 완전 맛있는데? 역시 우리 여보 요리 솜씨 나라 좋아한다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밥 해먹고 있어? 이렇게 한식도 자주 해먹고 그러는 거야? 그러기도 하는데 뭐 자주 먹진 않지. 그래도 이렇게 당신 오니까 오랜만에 한식상 제대로 차려서 먹으니까 너무 좋다. 애들도 바쁘지 않으면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럴 텐데 아쉬워. 다음엔 애들 일정이랑 맞춰가지고 우리 가족여행도 해보자. 그래. 그러면 정말 좋겠다, 여보. 몇 개월 만에 아내를 만났지만 마치 어제까지도 같이 있었던 것처럼 편하고 좋기만 하더라고요. 다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절 어색해하긴 했습니다. 몇 달 새 키도 훌쩍 자란 아이들이 대견하고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아이들과 통화하는 일은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 유학을 떠났을 땐 울며 불며 전화를 끊었었는데 나중엔 통화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니 아내도 점점 제게 전화하는 날이 줄어들었고요. 한 가지 섭섭한 게 있었다면 아내와 한 번씩 전화를 하면 늘 돈 얘기가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었죠. 여보, 어디 한 3천만 원 마련할 곳 없을까? 우리 여기서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여보, 여기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 있다는데 애들한테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 과외비가 좀 비싸긴 한데 우리 애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어떻게 안 될까? 아이들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심 서운할 때도 많았어요. 제 안부보다도 돈 얘기를 먼저 꺼낼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땐 기러기 부부로 생활하는데 회의감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 성적은 쑥쑥 오르고 간간히 보내오는 사진을 보면 정말 많이 자랐더라고요. 계속해서 잘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전 이 정도는 아빠로서 감수해야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참았죠. 그런데 한 번씩 미국에 갈 때면 그렇게 절 반겨하고 좋아하던 아이들은 어디 가고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은 절 피하기도 했습니다. 얘들아, 아빠 왔다. 학교 갔다 왔니? 고생 많이 했네. 네, 오셨어요, 아빠. 저희 방에 들어가 볼게요. 어? 그래. 사춘기였는지 점점 절 피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전 당혹스러워 아내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아니, 애들이 왜 저러는 거야? 작년까지만 해도 아빠 왔다고 뛸 듯이 기뻐하더니. 애들 사춘기잖아, 여보. 당신 이해해. 그래서 말인데, 당신 이렇게 자주 오는 건 좀 자제해야 할 것 같아. 애들이 요즘 엄청 예민하거든. 나도 애들 못 이겨. 나도 아주 눈치 보면서 산다고. 아는 사춘기인 애들을 위해 제가 방문을 자제해 주길 원했어요. 안 그래도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적응하고 영어도 늘어야 하는데 제가 자꾸 가게 되면 따로 시간도 내야 하고 신경 쓸 것도 많다 보니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이 서운했지만 그래도 애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직접 만나는 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가서 애들 얼굴을 보곤 했어요. 그렇게 기러기 생활 4년 차가 되고 나니 어느새 저도 이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살던 집도 정리하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 가게 됐고 제 생활은 그야말로 무척이나 단조로워졌죠. 애들이 멀어진 게 섭섭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지나가면 아이들도 저도 아내도 많이 성장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대신 힘들고 외로울 땐 제 결혼식 때 사이를 봐줬던 제일 친한 친구와 술 한잔하며 제 힘든 마음을 털어내곤 했죠. 자, 재석아, 마시자. 오늘도 이렇게 내 술 친구가 돼줘서 고맙다, 재석아. 아이, 고맙긴. 내가 너 말고 누가 있냐? 아유, 쓸쓸한 우리 기러기 친구. 내가 술 친구 해줘야지. 그나저나, 너 요즘 괜찮은 거냐?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피곤하지. 업무도 그렇고. 아, 이럴 때 가족이 곁에 있으면 참 좋겠다만. 언젠가 또 같이 모여서 행복하게 지낼 순간이 오겠지. 그래, 이것도 다 한때지 뭐. 다른 것보다 애들하고 연락 자주 해. 아무리 사춘기라지만 아빠가 이렇게 혼자 고생하고 있는 건 알아야지. 난 네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까지 너 아주 잘하고 있어. 그렇게 친구의 걱정과 응원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전 회사에서 승진도 하게 됐어요. 그때 정말 누구보다 뛸 듯이 기뻐하던 건 저희 아내였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승진했어. 어제 소식 들었는데 당신한테 바로 알려주려고 전화했거든. 근데 안 받아서 얘기를 못했어. 정말? 정말 승진했다고? 와, 여보, 진짜 잘했어. 아유, 그렇게나 좋아? 당신 오랜만에 좋아하는 목소리 들으니까 기쁘네. 어제 바로 얘기해 줄 거 그랬네. 당연히 좋지.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어디 한두 푼이야? 당신 승진하면 그만큼 월급도 늘어나고 애들한테 쓸 돈도 많아지잖아. 아우, 진짜 한숨 돌렸다. 안 그래도 이번에 애들 가회 하나 더 붙여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할 수 있겠네. 사실 전 아내의 말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심으로 제 일이 잘 풀려서 좋아한 게 아니라 마치 월급이 많아지니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뭐야, 당신 내가 노력해서 승진하는 걸 축하하는 게 아닌 것 같네? 아이, 무슨 소리야. 겸사겸사 축하해주는 거지. 당신 진짜 고생 많았어. 그럼 월급은 언제 오르나? 직급 오르면 나중에 연봉 협상할 때도 더 좋은 거 아니야? 아, 진짜 우리 벼랑 끝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행운이 오냐? 정말 다행이야. 끝까지 돈 얘기만 하는 아내의 말에 이땐 얼마나 서운했는지 더 이상 얘기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내와 약간의 언쟁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애들 학업이다 뭐다 하면서 아내와 애들이 한국으로 거의 1년 가까이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저 역시 일이 바쁘다 보니 가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길게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슬쩍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애들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지금 이 와중에 한국 들어와서 공부도 하나 안 하면 성적이 얼마나 떨어질지 몰라? 우리가 왜 미국에 와서 생활하는데 애들 한창 공부할 시기에 당신 이렇게 협조도 안 해줄 거야?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보고 싶고 우리 애들도 보고 싶어 그러지. 여보, 우리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어.
이팔 청춘도 아니고 보고 싶다고 다 보면서 살아야 돼? 난 여기서 애들 뒷바라지에 조금이라도 보탬되려고 여기저기 부탁해서 간간히 일이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진짜 지친다 정말. 당분간 연락하지 마. 평소라면 이렇게까지 화를 낼 법한 일이 아님에도 아내는 정말 불같이 화를 내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론 연락도 잘 받지 않고 늘 바쁘다며 전화도 피해버리더군요. 전 아내 혼자 애들을 돌보며 생활하다 보니 힘들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발자국 물러서서 아내와 얘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몇 번의 연락 끝에 겨우 아내와 연락이 닿게 됐죠. 그런데 아내의 태도는 너무 냉담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분간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고 했잖아. 갑자기 전화 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당신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서로 떨어져 지내니까 자세한 얘기도 모르고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싶어서 전화했지. 당신 요즘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서 말이야. 예민하게 뭐가 예민해? 솔직히 한국에서 사는 당신은 편하지. 난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여기서 애들 케어까지 하고 있는데 힘들지 안 힘들겠어? 그것도 이해 못하고 자꾸 보고 싶다 타령하는 당신 보면서 내가 얼마나 속이 터져. 그럴 돈 있으면 애들 하나라도 더 공부시킬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 당신한테 좀 실망했어. 더는 통화하고 싶지 않아. 마음 좀 가라앉으면 그때 연락할게. 그렇게 아내가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 그래도 애들은 사춘기인지 제가 연락해도 단답에 잘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쪽 사정을 통 모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당장 미국으로 달려가 얼굴이라도 보면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찬바람이 쌩쌩 부는 아내 분위기에 바로 가서 얘기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너무 속이 터져 친구와 술 한 잔을 마시며 털어놓았어요. 재석아, 나 요즘 진짜 힘들다. 아니, 난 상황을 모르니까 그저 물어본 것뿐인데 내가 뭐 잘못한 거냐? 야, 현동아, 넌 할 만큼 했어, 임마. 솔직히 내가 보기엔 재수 씨가 너무하구만. 여기 혼자 그 돈 보내주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래서 기러기 아빠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봐. 다들 힘들어하잖아. 뭐 다른 일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일, 무슨 일? 아니 뭐 떨어져 있으니까 좀 그런 일들도 있잖아. 하긴 현동이 네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재수 씨가 그러겠냐. 아니야, 못 들은 척해.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보다. 그땐 친구가 그저 걱정돼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주변에도 이렇게 기러기 부부 생활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헤어진 분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저도 속으론 걱정이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아내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됐습니다. 같이 자주 만나 술자리를 하던 친한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였어요. 야, 현동아, 네 와이프 혹시 한국에 들어왔냐?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안 들어왔는데 왜?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뭔데? 무슨 일인데? 그러자 친구가 난감해하더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난 솔직히 잘못 봤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재수 씨라서 여기 한정식 집인데 재수 씨가 여기 있는 것 같아. 뭐? 우리 아내가 왜 거기 있어? 아, 일단 내가 아까 방에 들어갔다 나올 땐 한 번 보고 혹시나 싶어서 사진을 찍어놨거든.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네가 한번 봐봐. 그러더니 친구는 저에게 찍은 사진을 전송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을 본 순간 전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 사진 속의 여잔 분명 제 아내가 맞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아내에게 사줬던 가방까지 들고 있더라고요. 전 설마 하는 생각에 아내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지금 바빠? 혹시 통화할 수 있어? 아, 나 지금 어디 좀 와 있어서 오늘은 안 되고 내가 며칠 내로 전화할게.
미안. 한동안 자꾸만 전화도 피하고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아내가 생각이 나며 전 점점 제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가 사진 하나를 더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선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바로 그 한정식 집으로 뛰어가게 됐습니다. 친구가 다시 보내준 사진 속엔 아내와 어떤 낯선 남자가 함께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분명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그 한정식 집으로 달려가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방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깜짝 놀라 절 쳐다보고 있는 아내를 볼 수 있었죠. 당신 왜 여기 있어? 어? 그게 일단 우리 밖에서 나가서 얘기하자.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아내는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제 팔을 잡더니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보아하니 무슨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그러더니 한 여성분께서 아내를 향해 얘기를 했습니다. 아가, 누구시니? 어머님, 제가 아는 분이신데요. 급하게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서 나가서 얘기하고 올게요. 어머님? 당신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어머님이라니. 당신 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한국엔 언제 들어왔어? 애들은 어쩌고? 그러자 고령의 남성이 깜짝 놀라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아가, 이게 대체 뭔 소리냐? 그리고 이 사람은 대체 누구야? 전 남편이라도 되는 거야? 전 남편이요? 전 남편이라뇨. 이 사람 지금 유부녀입니다. 제가 남편이고요. 여기 도대체 무슨 자리입니까? 뭐라고? 아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유부녀라니. 너 이혼했다고 한 거 아니었어? 정수야, 네가 얘기해봐라. 상미 이혼해서 혼자 애들 키운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게 아버지. 이보세요. 밖에 가서 얘기하시죠.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라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는 미국에서 저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딱 보아하니 상간남의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은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내는 제 팔만 부여잡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상간남까지 일어나 제 어깨를 치며 방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더라고요. 뻔뻔하기 그지없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참아왔던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상간남의 뺨을 그대로 내려쳐버렸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 놀라 절 쳐다보더라고요. 전 그 두 사람을 향해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나가서 얘기를 해? 어디서 불륜을 저지른 주제에 지금 뭐라 하는 거야? 당신 미국에서 애들 뒷바라지 한다면서 나한테 힘들다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 이렇게 뒤에서 딴 남자 만나느라 힘든 거였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여보, 그게 아니라 애들 엄마라는 사람이 애들은 놔두고 이런 자리까지 참석해? 당신이 그러고도 애 엄마야? 애 엄마가 맞냐고. 어떻게 오로지 당신만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뒤통수 칠 수가 있어. 어떻게? 그제서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수군거리더니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혼한 것도 아니고 애들 아빠가 애들을 키우고 있던 것도 아니었던 거냐? 아가, 네가 우리한테 했던 말 중에 진실된 말이 대체 뭐냐? 정수랑 둘이서 그렇게 짜고서 우리를 속였던 거야? 그게 아버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게 뭐가 그게 아니야. 남편이 이렇게 찾아와 얘기하는데 뭐가 아니냐고. 정수 이놈의 자식. 너 어떻게 엄마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상간남의 아버진 상간남의 머리채를 잡고 거의 뜯을 기세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전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눈물만 뚝뚝 흘리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아내를 보며 정말 화가 났습니다. 더 있다간 분노를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전 제 팔을 잡고 있는 아내를 뿌리치곤 한정식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바로 절 쫓아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제 다리를 붙잡고 잘못했다며 싹싹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무 외로워서 미국에서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래저래 친해지고 가까워져서 그래서 그랬던 거야. 여보, 정말 미안해. 정말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해. 미안해? 지금 이런 일까지 저질러 놓고선 미안하단 말이 나와? 이혼해서 저 남자랑 살려고 그랬니? 그래서 지금까지 내 전화고 연락이고 다 피했던 거냐고. 그래, 당신 뜻대로 해줄게. 이혼하자.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도저히 못 살겠어. 여보, 내가 미안해. 전 그렇게 애걸복걸 울고 있는 아내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선 바로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바로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였답니다. 가는 내내 얼마나 제 속이 문드러지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거 몰라도 애들이 이 꼴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아이들 속은 얼마나 힘들까 너무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 딱 도착했을 때 제가 아이들을 만나러 가니 아이들은 좀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얘들아, 아빠 왔어. 아빠, 니들 데리러 왔어. 아빠랑 가자. 이제 와서요? 저희들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겨두고서 아빤 이제 와서 저희를 데리고 가겠다고요? 엄마도 아빠도 다 싫어요. 자식이 어떻게 크고 자라는지 관심도 없고 저희 아무도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너희에게 정말 미안하다. 저희 애들의 상처는 제법 컸던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엔 저에게 벽을 두고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던 애들을 전 어르고 달래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상간남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한국 사람이었고 아낸 그 사람의 도움을 꽤나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두 사람이 마음이 생겨 불륜을 저지르게 된 거였고요. 거기다 단순히 불륜으로 그친 게 아니라 상간남과 아내는 이혼하고서 둘이 같이 재혼을 할 결심을 했던 거였습니다. 아마 상간남은 이혼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고 재력도 상당했던 모양이었어요. 아내는 그런 상간남의 마음을 뺏으려고 했던 건지 매일 아이들은 놔두고서 상간남을 만나러 외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애들은 먹는 것도 부실하고 엄마의 돌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던 거였죠. 아빠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들을 데리러 오지도 않고 엄마란 사람은 그렇게 밖으로 돌기만 했으니 아이들에겐 아내뿐 아니라 저에게도 미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덤덤하게 털어놓는 큰아들의 말에 전 무척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옥 속에서 아이들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 유학 생활을 다 정리하고 같이 한국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렇게 서류 정리며 절차며 밟고서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날 저희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사실 나 엄마 바람핀 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한테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빠 혼자서 한국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돈 버는데 이 사실까지 알면 얼마나 힘들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말을 못 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니들이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냐. 자세히 살피지 못한 아빠 탓도 크다. 미안하구나. 어린애들이 무슨 죄겠습니까? 본능을 참지 못하고 가정을 버린 어른이 잘못이겠죠.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서 전 한국으로 들어와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다음 아내와 상간남은 헤어졌나 보더라고요. 상간남의 집안이 재력가 집안이었는데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른 아들은 자식도 아니라며 상간남을 아예 집안에서 내쳤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상간남은 그때부터 아내 탓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둘은 헤어졌나 보더라고요. 상간남과 그 사이 헤어지고서 아내의 태도는 확 바뀌었습니다. 바로 저에게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아주 매일같이 지겹도록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토록 제가 전화를 할 땐 바쁘다며 피하기 바빴던 아내가 하루에도 수십 번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던지 한 번은 제가 전화를 받아 소리까지 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다 정리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외로운 마음에 그만 해서는 안 될 짓 한 거 나도 알아. 애들이랑 당신한테 상처 준 거 내가 평생 두고두고 뉘우치면서 갚을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우리 애들도 너무 보고 싶고 당신도 그리워. 당신이 외로울 동안 난 여기서 행복했는 줄 알아? 오로지 당신이랑 우리 애들 위해서 외롭고 힘들어도 그거 다 견디면서 살았어. 내가 조금만 더 견디고 버티면 더 행복한 순간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버텼다고. 그런데 돌아온 게 뭐야? 나한테 돌아온 게 뭐냐고. 어떻게 뻔뻔하게 용서해달란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평생 당신 용서 못해. 날 배신한 것도 모자라 우리 애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 준 거 나 평생 용서 못한다고. 양심 있으면 조용히 이혼이나 받아들여. 여보,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헤어져. 나 당신이랑 헤어질 수 없어. 나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다고. 진짜 끝까지 뻔뻔하구나. 애들까지 내팽개칠 정도로 미쳐 있었으면서 뭐? 헤어질 생각이 없었다고? 당신 거짓말에 더 이상 안 놀아날 거야. 애들도 당신 보고 싶지도 않대. 그러니 우리 가족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사라져줘. 여보, 여보. 전 그렇게 냉정하게 아내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소송하는 와중에도 여러 번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이니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동안 아내가 했던 행동은 용서받을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가댁 식구들을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누구보다 절 아껴주고 챙겨주셨던 장인 장모님 그리고 처제까지 나중엔 아내를 향해 크게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한 번은 장모님이 절 찾아오셨더라고요. 처음엔 절 설득하려고 오신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절 보시더니 제 손을 꼭 부여잡으시며 우시더라고요. 김서방, 정말 내가 미안하네. 내가 딸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켜서 자네에게 이런 상처나 주고 말이야. 김서방이 손주들 유학돈 보내려고 지금껏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혼자서 라면 먹고 반찬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게 지낸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정말 미안하네. 아닙니다, 장모님. 그치만 장모님, 저 아내랑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네. 내가 자네 마음 다 이해해. 내가 어떻게 자네를 잡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 집에 누구보다 잘한 자네였는데 난 절대 자네를 잡지 못하네. 미안하네. 그렇게 전 마지막으로 장모님과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후 전 아내와 완전히 이별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고요. 아이들이 이젠 고등학생, 중학생이다 보니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데 엄마한 살고 싶지 않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저흰 끝이 나게 됐습니다. 이혼 후 전 조금 바쁘게 지냈어요. 아이들과 같이 살 집을 마련해 이사도 가고 애들 전학 절차도 받고 회사 일에 좀 더 집중하며 상처를 잊어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건 어머니께 이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처음에 이혼 소식을 듣고서 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으시며 속상해 하셨죠. 그러더니 이내 제 손을 잡아주시더군요. 현동아, 괜찮다, 괜찮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럴 수 있어. 많이 힘들지? 아휴, 어디 네 속이 네 속이겠냐. 그래, 네가 그렇게 선택했다면 엄만 괜찮어. 어머니 죄송해요. 잘 사는 모습 끝까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미련하게 떠날 인연 붙잡으며 힘들게 사는 것보다야 이렇게 각자 갈 길 가는 게 낫지. 네가 아프고 힘든 것보다
엄만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엄마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 괜찮다, 괜찮어. 끝까지 어머니는 제 걱정을 하시며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잘 꾸려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효도를 다하지 못해 전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어머니가 힘들고 고되게 사시다 보니 전 제 아내가 바라는 대로 어떻게든 다 해주고 싶었는데 제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똑같진 않았었나 봅니다. 그렇게 전 아내에 대한 마음도 정리하고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때 진실을 밝혀준 친구와도 한 잔 술을 마시며 속을 털어놓기도 했고요. 친구는 저에게 미안해하더라고요. 너한테 미안하다 참. 괜히 내가 너희 집에 큰 폭탄을 던져둔 것 같아서 내내 미안하고 고민했어. 근데 네가 그렇게 괴로워한 모습을 내가 봤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할 수 있었겠어. 어찌됐든 참 미안했다. 야, 미안하긴 오히려 너한테 고맙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면 난 진실도 모르고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야. 네가 그렇게 용기 내준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고마워. 그리고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혼한 지도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얼마 전엔 저희 애들과 같이 캠핑도 다녀왔답니다. 전부터 캠핑을 가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못 가다가 지인에게 부탁해 캠핑 장비도 죄다 빌리고 진짜 제대로 캠핑을 즐기고 왔네요. 시원하게 펼쳐진 숲과 계곡을 보며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 저 역시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아들, 어때? 오늘 아빠가 제대로 캠핑 준비했지? 이것 봐. 아빤 하나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니까. 오, 아빠 진짜 최고예요. 이렇게 장비까지 다 갖춰가지고 올 줄은 몰랐는데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우리 다음에도 또 오자. 아빠랑 이렇게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래, 다음에도 우리 또 오자고. 다음엔 맛있는 음식도 잔뜩 해먹고 그러자. 그렇게 전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소소한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제 신념은 가정을 든든하게 지키는 거였어요. 불안한 가정 속에서 자라다 보니 누구보다 아내와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지키는 게 제 인생의 큰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인생을 되돌아보니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 혼자서만 노력하고 희생하는 건 절대 가정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가족이란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배려와 사랑으로 지켜지는 거더군요. 아마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아이들은 점점 부모에게 마음이 다쳤을 테고 전 가정을 더 지켜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나마 그때의 사건이 있었기에 아이들의 마음을 다시 되찾고 이렇게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네요. 이제 전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 가족들을 위해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로지 아이들만 생각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제 행복도 생각하며 그렇게 인생을 즐겨보려고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족을 위한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희생은 꼭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만일 가족이 희생하는 걸 당연하다 여기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가족을 위해 좀 더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그 상처가 얼른 나 행복을 되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더 보람차고 활기차게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